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딸 신민주입니다. 아이들이 원래 산만하잖아요. 음. 근데 유별나게 활달한 아이와 ADHD인 아이, 어떻게 집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눈을 맞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꽤 관찰이 되는데 ADHD 진단을 받았던 아이들을 보면은 우선 눈을 잘 못 맞춰요. 초점도 그렇고 눈에 불안하게 왔다 갔다 산만하게 움직이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꼬비작거려요. 서 있을 때는 이게 간 곳에 이렇게 듬직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갈팡질팡 왔다 갔다 우물쭈물 불안불안해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이게 ADHD의 진단을 받았겠다 이렇게 보여요. 애들의 뇌나 몸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길래 아이들이 통제를 스스로 못하죠? 부담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안정시켜주고 진정시켜서 이렇게 차분하게 맥이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못 유지한다고. 하다못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신광호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 근데 되게 무서운 어른들이 만약에 그건 시켰다 이거야. 그러면은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지락된다고.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경전달 물질에서 도파민 이 함량이 떨어진다고 두뇌에서. 노아에프네프린이라 해서 쉽게 말해 아드레날린 과도하게 분비가 되니까 어때요? 흥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두근거리고 뛰고 불안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뭔가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중첩이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ADHD 증후군이 일어나는 기전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막 두려운 상황이나 막연한 상황들에 ADHD에 걸린 친구들이 처해 있진 않잖아요. 조마조마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 안 할 거야 하고 있을 때는 별 반응을 안 일으켜요. 근데 싹 지목을 한다고. 야, 너부터 네가 대답해봐. 근데 앞에 사람까지 지목을 하면서 나타난다고. 따라온다고. 내가 너 못했어? 그럼 너 됐고. 그럼 그 다음 너 말해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면 얘는 알잖아. 내가 몇 번째 내가 지목당했구나라는 거 알잖아. 그럼 벌써 이미 증상 나타나. 왜? 그렇게. 나는 뭐라고 답을 하지? 할 때. 이게 ADHD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게 되면 벌써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해. 가장 많은 증상을 호소하는 게 시간을 잘 못 관리하는 거가 있잖아요.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약속이나 학교 가는 거나 어디 가는 거에 대한 지각을 되게 밥 먹듯이 하거나 혹은 아예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너무 과몰두해가지고 그것만 막 며칠째 밤새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도 대표적인 ADHD 그렇죠. 증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행위 중에서 내가 도파민이 뿜뿜뿜 나올 만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중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죠. 시간관념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내가 그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현상들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몰입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자책한다고요. 내가 왜 이걸 못했지? 이런 경우. 재반영을 출력을 잘해야지라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그거를.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진다는 거야. 내가 이걸 잘못했지 하는데 그것조차도 또 잊어버리는 거라. 그게 ADHD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성이에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좀 더 한가로운 상황으로 놔줘줄 필요성이 있는데 여유를 못 가져요. 강박관념 때문에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 간단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쉬면 되는데 멍 때리고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 ADHD 이 친구들 유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돌발 행동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형태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멍하게 있고 집중을 잘 못하고 이런 방향으로도 이제 이뤄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따라 상이한 처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한의학에선 처방을 아버지는 하고 계신지. 한의학적 관점은 딱 두 가지를 본다고.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어떤 흥분 상태에서 내가 냉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완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그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약을 써요. 생각이 너무 많고 뭐 집중도 잘 못하고 소화기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귀비탕증 해가지고 귀비탕 써요. 보통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이게 되면 증상이 완화가 돼. 그런 현상 많이 본단 말이에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는 경우에는 온담탕 같은 거 써버리면 된다고. 몸 자체 특히 두뇌 피로가 심하잖아. 그러면 뇌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육리지방탕 같은 거 쓰고 그러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간이 오래 걸려 너무. 보름 내지 한 달, 뭐 2달 약을 먹여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야. 대부분 부모님들은 요즘은 당장 지금 현재 이 증상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대부분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게 대부분 코너에 물릴 때 전화를 해요. 언제 전화하냐? 시험이 뭐 2, 3일, 한 일주일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좀 이 증상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시험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없어요? 뭐 이런 거. 예체능 쪽에서 보면은 얘가 뭐 피아노 뭐 전공이면 피아노를 해야 되는데 치료 가가지고서 이게 ADHD 그 증상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은 망치잖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좀 잘 좀 모면하게 뭔가 해결책이 없어요라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럴 때 이제 해결해주는 방법이 뭐냐? 우선 도파민을 보완해주는 약들, 그다음에 아드레날린을 좀, 그러니까 교감 신경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식의 이제 약을 처방하는데 나는 거꾸로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켜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안정화시켜주는 거거든. 아세틸콜린에 관련된 한약 같은 걸 써요. 보통 우리 한약에서 가장 좋은 약이 우황약. 우황이라든가 침향이 함유된 약을 써가지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단기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며칠만 먹어도 벌써 편안하게 진정시켜줘가지고 침착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어떻게 빨리 강화시켜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공진단 같은 약을 써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그런 스트레스 자체를 이겨나가면서 침착하게 자기 집중력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약들. 요즘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이 양방약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호자들도 알아요. 정신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ADHD라고 하는 병명조차 없었던 시절에 역시도 이런 현상들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든 그 전이든.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치료를 했어요? 평민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귀족, 양반. 어려서부터 얘는 독선생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랬을 때 도령들이 이제 아마 그런 일을 다 겪었을 거야. 왕실에도 있었다고. 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실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사도세자가 얼마나 못나 보였는지를 영조가 꼬집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조한테 낙지 점수를 받았단 말이야. 그때 분명히 문제가 됐을 거다. ADHD를 알았을 거다라는 거고 심리적인 압박의 스트레스 원인이 뭐다라는 것을 의사가 과연 말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영조가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누가 했겠냐고 그거를. 사도세자는 결국은 계속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 장애가 계속 진행돼 가지고 정신분열까지 가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영조가 문제다라고 말하지 못해서 분리를 사실 못 시킨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회적 환경을 분리시킬 수 있다면 사실 그건 너무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나아요? 이 ADHD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왜 유발됐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야. 그게 소통이 잘 되면은 충분히 해결된다고 봐. 근데 문제는 나는 다 잘해주고 뭔가 큰 문제는 없고 근데 얘가 약해서 그래. 얘가 좀 못나서 그래. 얘가 너무 강박관념이 심하고 한 사람에게 모든 거를 얘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게 되면은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그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계속 그 허들을 넘으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허들을 좀 낮게 해준다든가 좀 쉬운 것에서부터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는 식으로 하면 넘어갈 텐데 이걸 계속 허들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학생이 네가 잘못한 거니까 자식이 네가 잘못하는 거니까 거기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봐. 이런 식으로 훈육을 한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그건 낫겠어요? 이제 아빠도 이제 왔었던 상담 받는 분한테 당신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최근에 내가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근데 사실 부모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
특히 대부분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케이스보다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잘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훨씬 가부장적인 문화 환경에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힘에 사실 가부장적인 권력을 좀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면은 싫지. 하는 방법을 모를 응?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네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성질 스펙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이 아버지의 성질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을 가져고 얘에서 나타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그것의 강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다이렉트로 얘한테 훈육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좀 더 얘한테 성질 스펙트럼이 더 잘 맞으니까 엄마가 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들, 나는 이게 불만이고 나는 이게 겁나고 나는 이러한 훈육 방법을 할 때 내가 자지러질 정도로 급하고 결정을 잘 못 내리겠고 뭐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게 부모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같이 해줘요. 그래서 해결해 준다고. 산만한 방식이나 뭐 아니면 계속 이제 무언가에 집착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과잉 행동을 하는 이 친구들과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따라해 볼 수 있는 지압법이나 뭐 식습관, 팁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경우는 호흡에 대한 정보예요. 대뇌 피질과 그리고 대뇌 변연계와 전두엽과 이런 상관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보다 하이 두뇌가 뭐냐면 연수야. 호흡 두뇌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이게 숨을 마실 때 이런 방법 쓰라 그래. 숨을 마실 때 코로 마셔라. 내쉴 때 입으로 내쉬어라. 이게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자연호흡하고는 좀 다르다고. 자연호흡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와 입을 통해서 지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게 되면은 일단 그것만 가지고선도 집중이 일어난다고. 두뇌 내에서 집중되어 있는 거를 몸으로 옮겨오는 하는 시그널을 준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최면이 일어난다고. 코로 마시는 거는 왜냐면 코로 마시면 구멍이 작기 때문에 들어 마시는 숨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쉴 때는 입을 벌려서 내쉬라고 하는 이유가 속에서 이 들어왔던 공기가 원활하게 잘 빠져나가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이 일어나는 것을 이완시켜주는 효과적인 호흡법이에요. 근데 이 호흡법과 함께 우리가 자율신경 쪽하고 내분비 쪽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 근데 자율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경락이 뭐냐면은 이거 삼초경이에요. 네 번째 손가락이. 그리고 내분비에 관련되어 있는 경락이 네 번째 발가락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어떤 따뜻한 느낌이 온다든가 이런 그 체면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처음 시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누워서 손도 이렇게 이완을 하고 이 상태에서 하면 돼요. 항상 코로 숨을 마시면서 암실 걸어. 내쉴 때는 암실 걸지 말아요. 신호를 걸 때는 숨을 마시면서 이제 숨이 들어가가지고 폐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네 번째 손가락으로 기운이 간다. 이런 거 걸게 되면 훨씬 효과가 좋아. 네 번째 손가락으로 따뜻한 기운이 갑니다. 이렇게 또 숨 마시면서 따뜻한 기운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갑니다. 이렇게 반복을 한 몇 번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여기가 따뜻해져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바꾸기를 하는 건데 초조한 마음을 느긋한 마음으로 바꿉니다. 하면서 계속 암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 몸의 컴퓨터에 키보드로 쳐놓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치유를 위해 가지고 이런 마음을 내겠습니다라고 암시를 거는 것 자체가 치료라는 거예요. 가장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에요. 집중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호흡은 천천히 하면서 5분만 해도 돼. 숙달된 사람들은 뭐 10분, 뭐 심지어는 30분 이렇게 하는데 하다 자. 자게 되면 사실은 안 일으키지. 이게 뭐 안 일으키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잠이 올 정도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바로 효과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할 수가 있지. 근데 대부분 그런 패닉 상태에서는 못하지, 사실은. 다만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여기서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ADHD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오늘 했었던 얘기 중에 이제 세 가지만 뭘 기억하면은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부모님의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무너뜨리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부모의 강력한 힘이 아니면 선생님의 강력한 힘이 아이에게 높은 허들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건 뭘 이제 명심해야 되냐면 첫째, 부모님의 경우엔 그런 거예요. 자식이 겉만 났지 속을 난 게 아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이롭게 한 거라고라는 생각이 이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기준을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둘째가 뭐냐면 부모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좋은 앞으로의 전망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아주 쌈박하게 닦아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함정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아이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라. 두 번째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두뇌는 한두 번 뭔가 시도를 해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두뇌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10번, 20번, 100번, 1000번. 심지어 1000번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야지만은 프로페셔널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줘라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생각하는 어떤 잣대에 맞춰야지만 얘가 잘 되고 천재가 될 수 있어. 라는 설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아래에서 ADHD 앓고 있는 아이가 나와요. 이걸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ADHD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께 솔루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